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이름을 세운 후 신경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신분석센터를 열었습니다. 마침 결혼도 하고 식구도 늘었겠다. 신경학 연구자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돈이 되는 자영업자가 낫겠다 싶었던 것이죠. 물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던 그는 임상적으로 무의식을 깊이 연구해 명성을 떨치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어떤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테리예요. 무의식에 억압된 트라우마가 몸으로 발산돼 특정 신체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컨대 프로이트의 동료 브로이어의 내담자였던 안나 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던 아버지가 죽자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는데요.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간병 생활이 지긋지긋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마저 용납이 안 되는 유난히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안나가 그랬죠. 한 번은 안나가 아버지와 병실에 있던 도중 밖에서 댄스 뮤직이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댄스 본능이 살아난 거예요. 안나는 그 순간 미치도록 밖에 나가 몸을 흔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차오르는 흥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를 두고 병실을 떠나려 했다는 죄책감은 누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안나는 댄스 음악이 들려올 때마다 신경성 기침을 하기 시작했죠. 이 기침은 다른 히스테리 증상과 함께 한동안 이어졌고 브로이어의 카타르시스 요법에 의해 무의식 속 기억을 끄집어낸 후에야 겨우 사라졌죠. 두 번째 신경증은 강박증입니다. 누구나 강박적인 생각 혹은 유난히 고집하는 루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박증자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도무지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특정 생각이나 루틴에 과몰입되어 있는 사람이죠. 프로이트가 연구한 강박증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쥐인간인데요. 남성 장교였던 쥐인간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하면 호감을 갖고 있는 여자, 그리고 아버지가 굶주린 쥐들에게 학문을 갉아먹히는 고문을 받게 되리라는 강박관념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여기에 학문성의 성향까지 더해진 복합 감정의 산물이죠. 강박증 또한 히스테리처럼 윤리적으로 성숙하고 양심의 가책을 유난히 많이 느끼는 사람, 또 매사에 똑부러지고 꼼꼼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강박증이 잘 나타나는 사람은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자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비도덕적이거나 음탕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도덕적인 내가 그토록 불결한 생각을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불안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증자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급속히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들거나 특정 금기나 루틴을 갑옷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마치 징크스 같은 거죠. 이를테면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질 거야 같은 금기를 정함으로써 불안을 외부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다만 프로이트의 강박증은 시험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이기에 내밀하며 유아기에 형성된 본질적인 것이기에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증자는 불안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을 이어가며 이 의심이 익숙해지다 보니 의심 자체가 목적 또는 구원이 돼버린 경우에요. 마지막 신경증으로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공포증은 딱히 위험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에요. 이 또한 히스테리나 강박신경증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외주로 해결하려는 건데요. 즉, 불안의 정서를 새, 개, 쥐, 광장, 높은 곳, 군중, 단추, 고무 등 특정한 표상에 떠넘겨 그것을 대신 무서워하는 방어기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방어기제란 불안의 원인과 직면하고 싶지 않아 관심을 다른 대체물로 돌리는 전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신체를 대체물로 삼은 것이 히스테리이며 루틴을 대체물로 삼은 것이 강박증이고 특정 대상을 대체물로 삼은 것이 공포증입니다. 좀 더 가벼운 예로는 시련의 슬픔을 잊기 위해 과격한 운동에 몰입한다거나 시험 공부 기간에 유난히 시험과 관련 없는 어려운 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포증 역시 따로 정말 공포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직면하면 심리적 타격이 크기에 그것 대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프로이트의 사례로 꼬마 한스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길거리에 나가면 커다란 말이 자신을 물 거라고 생각하는 말 공포증이 있었죠. 그리고 말 이전에 자신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발현된 자신보다 큰 성기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프로이트에게 공포증은 다른 신경증과 마찬가지로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하게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 원초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사나운 개가 눈앞에서
짖는 모습을 봤다면 개에 대한 공포증이 생길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에게 질투심을 느낀 나머지 장난감 자동차로 동생을 때렸다면 자신의 공격성이 두려워 이후 자동차 공포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프로이트는 신경증이 유아기에 형성된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내담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무의식 속 원인이 지금 나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납득해야만 내담자 본인이 정신분석을 위한 노력 또는 협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트라우마, 게다가 성적인 것이 내 증상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납득하기가 쉬울까요? 무엇보다 그것이 애초에 대면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갖가지 술수로 외면한 것이라면 말 몇 마디로 쉽게 받아들일 리 만무하겠죠. 정신분석에 저항하던 내담자는 결국 불안의 외주, 즉 대체물로 정신분석가를 지목하기도 합니다. 전이죠.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전이는 신경증뿐만 아니라 정신분석 도중 내담자가 저항을 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저항이란 정신분석이 한창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내담자가 이러다가 진짜 무의식에 봉인됐던 불안이 풀려나는 거 아냐? 라며 허겁지겁 정신분석을 방해하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부러 자유현상을 틀리게 한다든지 상담비를 내지 않는다든지 약속을 어기는 방식으로 실행하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저항의 형태 중 최악의 신경증을 불러일으킨 인간관계를 분석가에게 전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신분석 도중 저항의 기제로 발생하는 전이는 대개 어릴 적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으나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성적 욕망이나 사랑, 적대심, 죄책감 등을 분석가에게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분석가는 양육자의 대체물인 거죠. 그래서 전이가 발생하면 내담자는 분석가를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과도하게 싫어해요. 혹은 과도하게 숭배했다가 그만큼의 낙차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전락시켜버리기도 하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고 냉정했던 아버지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완벽함을 요구해 상처를 받아왔다면 이 아버지에게 참아 못했던 반응을 분석가에게 발산하는 겁니다. 즉 일부러 분석가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그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내담자의 이러한 전이는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급작스러운 전이로 분석가를 당황하게 하거나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이 예상 못한 급발진의 분석가가 당황할 수는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이는 내담자의 회심의 일격이지만 휘두르는 펀치의 궤도가 큰 만큼 방어 또한 느슨해지거든요. 이는 그만큼 무의식으로 파고들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이가 발생했을 때 내담자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증상 해결의 기회가 왔다며 도리어 무의식에 파고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이를 사다리 삼아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내려가 그것을 해석한 이후 내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 분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가능한 이유는 분석가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신경증자가 꾸미는 환상의 무대에 직접 출연자로 캐스팅되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내담자가 과거의 기억을 새로운 관계에 이식했기에 그 감정이 자라나는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지켜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식된 관계를 통해 증상의 근원을 파악하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가와 내담자는 안전한 상담실, 편안한 카우치에 누워 자유현상법, 꿈분석, 전이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신경증의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에서 비롯됐는지, 또 억압을 유지하기 위해 내담자가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의미한 증상만 반복하려는 내담자의 반복 의지를 기억하려는 의지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내담자는 비로소 억압의 빗장을 풀고 현실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증상이 무력한 어린 시절에 생성된 것이며 어른이 된 지금은 그 공포나 불안에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 과거 양육자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자기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억압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증상의 원인이었던 내면적 갈등이 감당할 수 있는 갈등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억압이 만들어진 재조년 월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심리적
심리적 과정을 생생하게 겪고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면 경련, 신경통, 환각 등이 강렬하게 나타난 후 마침내 증상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트라우마는 어느새 사소한 기억으로 변해 있고 내담자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이론입니다. 프로이트는 내담자들이 자신을 얽어매든 고통을 해석해서 가벼운 불만 또는 스트레스 정도로 여기게 하는 것을 정신분석의 목표로 삼았어요. 즉,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을 에너지원 삼아 끝없이 고통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해 종식시키고 이를 오늘 야식은 뭘 먹을까?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같은 고민들로 만들어버리는 삶말입니다. 이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